야권의 대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룡으로 평가되던 예비 주자들이 하나둘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뿐입니다. 김부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거를 대권 도전 선언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예, 너무 좀 빠른 감이 있죠. 예, 그러나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선언이라면 워낙 중대한 문제니까 네.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그게 맞는 비전도 내놓고 네.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기회는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출마 선언 이벤트는 따로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네. 내용적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출마 선언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근데 왜 지금 타이밍입니까? 결국은 아마 전당대회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전당대회가 우리 중요 대표로 이렇게 압승을 하고 나니까 네. 모든 언론들이 이제 대세론이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세론은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 특히 우리 야당은 다양성과 융통성이 생명인데 네. 이렇게 뻔한 성부인 것처럼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면 안 좋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거고요. 네네. 또 자칫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흔히 언론이 쓰는 대로 그 제3지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야권의 분열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에도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그 언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 결과까지 이미 정해진 듯이 말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이 당이 그렇게 정해진 길로 쉽게 가는 당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세로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위험합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예. 과거 역대 선거 때 보면 대세론에 안주를 하면 네. 항상 그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 열망을 대세론에 안주를 하면 못 담아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대세론 그다음에 반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게인 2002년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이인재 대세론을 꺾으면서 반전을 이루었던 이 사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반전의 시나리오는 주로 어디서 현실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광주입니까? 선거의 룰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002년과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지 네. 또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예. 우리가 대세론에 안주를 하면 야권 자체가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또 우리 야권이 지금 현재 갈라진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야권의 전통적인 강렬한 지지층인 호남 쪽이 지금 조금 저희들하고 좀 떨어져서 따로 정치 세력이 하나 서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쪽에서 대세론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반전의 계기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예. 이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또 야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섣불리 지금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질문을 드리냐면 보충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각의 분석은 4.13 총선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주와 호남의 여론을 선점할 경우에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기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이란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종의 서름이랄까 그것 속에서도 땅의 민주화라는 가치 또 평화라는 가치를 지켜온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뭔가 세상에 그릇된 것 혹은 이제 뭔가 어그러진 것을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어떤 강렬한 열망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후보라든가 또 그런 비전을 내놓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쉽사리 누가 무엇을 선취했다, 선점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기대 수준만큼 후보자들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타이밍에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친박 친문을 제외한 중간 세력들이 제3지대로 모이는 것 아니냐. 8.27 전대 이후에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제3지대로는 관심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3지대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제3지대론을 가장 열심히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는 분들이죠. 네. 예, 그분들 중심이니까 다만 양당이 또다시 어느 한쪽으로 세력이 지우치면 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못 담아내니까 네. 뭔가 새로운 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지난번에 대구에서 선거를 치를 때 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렀고 네. 또 그때 뭔가 야권의 세력을 모으거나 거듭나는 데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 내에서 이른바 비문 진영의 그 대표 후보 그리고 유일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그래요. 어떻게 제가 함부로 단정을 짓겠습니까? 네. 그게 걸맞는 정도의 내용을 갖춰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그러면 실질적인 대권 도전 선언을 하기 전 단계에서 주변의 동료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 뭐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 너무 전당대회 바로 넘어가자마자 전부 대세론으로 모든 언론이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야당에게 낙인찍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일종의 화급하게 투입된 투수가 말하자면 불을 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세론이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정도 이상으로 과장돼서 전해지는 것을 빨리 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들은 지금 공교롭게도 다들 단체장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 이제 그 당내 경선 구도를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경선룰이 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는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미 시간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12월 중순까지는 경선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후보 진영과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원탁회의를 꾸려서 경선룰을 12월 중순까지는 끝내겠다 이렇게 일정표를 이미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일정표 그대로 갈 수 있고 또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아마 여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 간에 일정 부분 합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당대표께서도 그런 조건은 고려하시겠죠. 다만 현재 우리 당헌 당규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당헌 당규대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함부로 이 문제는 워낙 중대한 문제입니다. 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룰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 경선룰과 관련해서 이른바 권리당원의 과다 대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요? 김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과거 두 차례 저희 당에 보면 철저하게 국민 경선입니다. 이른바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모두 다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또 2011년도에도 바로 그렇게 국민 경선을 치렀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또 당헌 당규에 분명히 보면 조장할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로서 김부겸만이 갖는 고유한 컨텐츠 차별성은 어디에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뭐 저보고 자랑하기 부끄러운데요. 우선은 결국은 이번에는 반드시 한번 야권이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긴다는 게 그냥 한국 사회의 이 변화를 뭔가 담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박감이 야권의 지지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대세론에 안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뭔가 새로움과 또 새로운 내용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 못해져야 이길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저희 당이 약세 지역에 있던 지역에 설득력이 좀 있다는 거하고 일반 대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대구나 경북 같은 데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그동안 노선으로 보면 제가 당내에서 조금 지적은 받았지만 제가 조금 중도나 합리적 보수한테까지도
조금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외연 네. 확장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자평이시군요. 네, 그렇게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제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사실상의 그 대권 도전 선언을 한 다음에 지역구 여론 좀 청취하셨습니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대구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성급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니까 당신 몸을 던져서라도 이런 어떤 절박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뭔가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지역구에서 좀 여론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쭉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민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은 양해도 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충고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대구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서 이전의 어떤 민주당 계열 후보보다 훨씬 높은 득표력을 보일 거라고 자신하세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 당 지지자들한테 뭔가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되겠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이 지역 문제 말고 조금 전에 이제 중도 합리 노선은 이제 그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추상적인 단어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럼 현실 이 갈등의 정치 영역에서 그럼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러니까 선뜻 다가오지 않는 그림인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그러니까 설정하고 계시는 중도 합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노사 문제가 일어났다고 치십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몇 가지 이제 노동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딱 저희들이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성장에 관한 특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구조 고착화 되면서 성장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조금 우리 지지층으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제시를 하겠다. 또 지금까지 가끔 몇 가지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공한 많은 설득을 해낸 예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 사드 문제만 해도요. 물론 사드 배치 자체를 결사 반대한다. 라는 분들의 주장도 있고 또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려면 사드는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극단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왜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느냐. 사드 배치라는 것 자체를 중국, 북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쓰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사회를 또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퇴로를 열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 지지층들한테는 조금 어찌 보면 시원하진 않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데는 그런 자세가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인데요. 본선에 가서의 어떤 중도 외연 확장력이 그러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전당에서 경선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심 지지층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히려 반발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이런 약점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정치인이 자기 입장이나 노선을 정하면 항상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내년에 야권의 집권을 발언한 분들이 어떤 정도로 이 판을 볼 거냐. 그랬을 때 김부겸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받아주실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뭐 표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조금 더 제가 무디었던 부분들을 단단히 벼려서 우리 야권 지지자들한테 분명한 어떤 그런 강점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중도 합리 노선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또 당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에 승리한 다음에 국민의당과의 연합 이 정도는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결국은 저는 범야권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국은 대선이라는 큰 게임을 두고는 다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어느 정도 승리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3자 구도로는 그러니까 진다고 보세요? 그거는 과거에 87년에 그 뼈아픈 패배를 당해봤던 저희 세대들은 그거는 절절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만약에 그 의원님께서 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그러니까 나서겠다. 이건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뭐 예단을 미리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과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이 대선 국면까지 아마 자주 인터뷰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너무 어려운 질문만 안 해주시겠습니다. 예, 추석 잘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